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론 어느덧 30강입니다. 3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노인과 죽음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노인의 자살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노인 자살의 개념과 현황 및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노인 자살에 대한 대책,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인 자살의 개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용상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노인의 자살이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노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데, 자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딱 죽음의 그런 어떤 결정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생각과 자살을 시도하는 것, 자살 행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살이라 그러면 어떤 정말로 자살 행위의 결과,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 자살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 또 행동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 문제 중에서 어르신들의 소외와 고독, 그죠? 이것으로 인한 노인 자살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이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원인 변수를 살펴보면요, 어떤 소외와 고독,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본인의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2019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해 9월에 발표가 되었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9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1위가 무엇이냐면 암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률, 이 사망률을 살펴보면 암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심장질환,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두 번째이고요. 폐렴. 왜 폐렴이 높을까? 어르신들의 모든 연령층에서 폐렴이 높은 것이 아니라 특히 어르신층에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 중에 폐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폐렴이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네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의적인 자살에 의한 사망이 26.9%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요즘 성인병인 당뇨병이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당뇨병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이 당뇨병에 의해서 그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당뇨병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바로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죠. 치매의 70% 이상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배웠죠.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의한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갔다, 두 단계나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9단계였는데 지금은 7순위로 두 단계나 껑충 뛰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치매 관리도 우리가 사전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간질환,
8번째예요. 7번째에서 8번째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만성 하기도 질환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고혈압 관련한 질환이 10번째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인 자해가 5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고요. 그것을 다시 도표로 살펴보면,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2019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뭔가요? 폐렴에 의한 부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뇌혈관 질환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죠? 반면에 자살, 다섯 번째, 자살에 의한 부분들은 증가했다가 어떠한 정점을 거쳐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듯 했는데, 다시 여기에 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관한 원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 우리가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5대 사망 원인에 관한 사망률 및 구성비를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 2019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서 이 표 자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영세에서 보면 어때요? 출생 전후에 기원한 어떤 특정 어떤 병태에 대해서 이렇게 1순위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 살펴볼 것은 5위 가해, 타살에 의한 사망도 5번째 순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1세에서 9세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운수사고가 2번째로 높다라는 것, 그리고 가해, 타살도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0세나 뭐 9세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보다는 이제 점점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10대에서 1순위가 뭔가요? 10대에서 고의적인 자해, 자살에 의한 부분이 1순위. 20대는 무엇인가요? 20대도 마찬가지 고의적 자해나 자살에 의한. 30대도 뭘까요? 봤더니 고의적인 자해나 자살에 의한. 그러니까 10대 이후에 10대, 20대, 30대는 건강상의 건강이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보다 스스로 고의적인 자해, 자살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가장 그 연령대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이 자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뭐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일본이 자살을 하는 숫자는 일본이 월등히 많죠. 인구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비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40대는 어떻게 되느냐? 40대의 자살은 2번째가 되고요. 약성 신생물 다음으로 2번째로 높고, 그리고 50대에도 마찬가지 고의적인 자살이 높습니다. 60대 볼까요? 60대도 마찬가지 암이라는 악성 신생물 이후에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2, 3위를 차지하고, 고의적인 자해 자살은 4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70대 때는 어때요? 심장질환,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여기에 보면 폐렴이 또 여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병 등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80대에는 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의한 사망 원인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연령대별로 사망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어떤 사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령에 맞는 어떤 사망의 원인들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사망의 외인 요인이라 그러면 그 질병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을 별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에 외인 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9.2%, 약 10% 정도가 질병 이외의 어떤 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전년도보다는 살짝 감소했다 그럽니다. 2018년보다는 2019년이 이렇게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줄어들긴 하였는데, 그러면 질병 외에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 중에 그 원인,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사망 외인에 의한 인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3.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했으나 자살이 가장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운수사고라든지 추락사고보다 자살은 훨씬 높은 비율로 질병 외의 사망 원인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어떠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과 자극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년 대비 어떤 중독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죠. 화재 사고도 줄어들었고 익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자살인 경우는 오히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자살은 원래 1순위였는데 1순위에서도 그 범위가 더 커졌다라는 것. 그래서 고의적인 자살이 2009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 항상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짝 폭이 줄어드는가 했더니 다시 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많은 자극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외인,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에 대한 것을 국제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랬더니 연령별로 우선 살펴보면요, 연령별 사망률이 높은 사망의 외인은 다음과 같은데, 0세는 타살,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1세에서 9세는 운수사고, 타살, 추락사고 등으로 나타났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뭐예요?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그 질병 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그것을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10대에서 70대까지 자살이 가장 높고요. 그럼 80대는 아닙니까? 80대 이상도 마찬가지 자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0대 이후에 질병 외의 사망의 원인은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OECD 다른 국가들 간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가장 우측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연도들이 조금 다르죠. 밑에 보면 언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비교했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많은 국제 간 통계 자료를 비교할 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자료를 갖고 이런 어떤 국제 간 다양한 지표들을 비교하는데, OECD는 원래 이러한 데이터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죠.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것은 어떤 경제에 관한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사실상 OECD가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주체성을 찾지 못한 거죠.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국가 간의 통계를 취합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발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원래 OECD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제 간의 비교가 OECD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거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기준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흡연율이라고 데이터를 국가마다 요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청소년과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비교가 의미가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는 청소년 흡연을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죠. 그러면 그 나라의 흡연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 간 어떤 단순한 흡연율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적고 그 나라는 흡연율이 엄청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나라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값이 아무리 동일 연령대라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연령대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또 동일 연령대라 그래도 각종 제도와 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그 값의 비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지만 연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차이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2016년 OECD 가입 국가의 노인의 자살률 추이죠. 노인, 어르신들만 따로 뺐을 때도 대한민국이 1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2015년, 16년 자료, 2015년 데이터를 갖고 16년에 발간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1위예요. 2위는 어디냐? 슬로베니아, 3위는 헝가리가 꾸준하게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2016년 노인 자살 수단별 현황을 비교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여기 싫지는 않았는데 60대, 70대, 80대 이상 가장 많은 방법은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매미 가장 수단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노인 자살 월별, 과연 어떠한 월에 자살의 수가, 발생 건수가 훨씬 많아지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여기에 보면 60대, 파란색이 60대고 주황색이 70대라고 하면 60대와 70대가 전부 다 9월에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비슷하지만 실질적 수가 여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장 60대와 70대가 9월에 가장 많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80대 이상도 언제? 10월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계절을 얘기하라 그러면 가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에 엄청 약하다 보니까 추위가 시작되는 것을 남들보다 보통 빠르면 한 달 앞서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추위를 잘 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위가 온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상당히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추남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게 왜 9월과 10월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의 몸으로, 또한 그것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쓸쓸함과 외로움, 이러한 부분들, 또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막함이 어르신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인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기잖아요. 지금 이때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자살 현황 및 특성. 2016년 노인 자살 동기별 현황을 비교해 봤어요. 어르신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을 때 도표로도 확연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육체 질병 문제가 가장 큰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 느껴지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어떤 마음에서의 심리적인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 또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죠? 네. 저도 뭐 아직 젊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한 2년 전부터 정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많이 제한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라산을 올라가 볼까? 예전에는 1년에도 몇 번씩 혼자서도 한라산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정상까지 갔다 오는데 빨리 갔다 오면 4시간이면 갔다 오기도 했어요. 후다닥 뛰어서 올라가고 후다닥 뛰어서 내려오는. 그런데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1, 2년 전 됐더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저 계단이 까마득하게 보이고 올라갔을 때 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저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활동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뭐 최근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다른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분들에게 물어봐요. 아프지 않으세요? 왜 안 아파? 아프지. 근데 그분들은 그 아픈 것을 이겨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라는 것을 즐기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거죠. 과연 내가 20년 후, 30년 후에 그분들과 같이 건강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질병 문제입니다. 어떤 정신 치매라든지 그리고 과중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무엇이냐면 경제적 생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지출을, 기본적인 지출이 있죠. 생계라든지 주거비, 기본적인 지출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까지 가정 문제. 그죠? 이게 저같이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도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또 하나의 가정 문제가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은 왜 자살하느냐? 첫 번째, 도피론입니다. 무엇으로 도피할까요?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 됐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 요인이 무엇이든 기준 이하로 만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제력이면 경제력, 가정 문제면 가정 문제,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그리고 아까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떠한 계기에서 기준 이하의 느낌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사건의 원인이 내 탓인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유지되면서 인지적으로 몰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억제가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나 판단이 이루어지고 감정의 결핍이라든지 소극성, 수동성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살을 선택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라는 이론이 무엇이냐면 도피론이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과 느낌,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선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회통합이론. 자살 유형을 사회통합의 정도와
규범의 구속력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첫째는 개인주의 또는 개인의 낮은 사회 통합으로, 내가 사회 통합력이 낮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기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 통합이 너무 강해서 내가 사회를 너무 이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의 사회 통합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셋째, 규제의 정도가 너무 작아서 이 규범적 규제력이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때 아미노적 자살. 아미노라는 것은 어떤 혼란이라는 것인데, 그런 어떤 규범적 규제력이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때, 나의 혼란 상태가 아미노가 커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고, 규범의 개인에 대한 규제 정도가 너무 크면 숙명론적으로 자살률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작으면 아미노적인 자살을 선택하는데, 너무 높으면 그것이 너무 강제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숙명론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그렇죠? 특히 노인 자살은 이기적인 자살과 아미노 자살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기적인 자살은 어떤 거예요? 낮은 사회 통합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미노적 자살은 사회의 어떤 제재와 이런 것이 나를 구속하지 않은, 나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에 주어졌을 때 나는 혼란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생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스트레스와 취약성이 상호작용하여 일정 수준을 넘게 됐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스트레스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된다 그러면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커질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면 더 힘들 것이에요.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 비하의 상황이 직면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생태체계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태체계라는 것은 이 생태계에는 많은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태체계 이론은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어떤 개인의 체계, 가족의 체계, 지역의 체계, 사회의 체계, 이러한 체계의 영향을 어떻게 한다?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자살이라는 것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같이 살펴본다 그러면, 첫째, 노인 자살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수님, 원인 1순위가 건강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강도 경제력이 되어 있으면 건강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잖아요. 내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 병원을 가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노인 자살 예방센터 등의 전문 상담기관 확충과 전담 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들이 필요하고, 셋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금 우리 현 정권에서 커뮤니티 케어, 다른 말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넷째, 노인 자살 위험금에 대한 사정 도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라는 것만 우리가 좀 알게 된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여섯 번째는 그러한 체계적인 관리 중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느냐, 본인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내가 일반적으로 받는 이치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낮추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우울하고 슬픈 내용, 어르신들의 죽음, 그 중에서 자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까지는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노인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